속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시총 증가분의 90%도 미국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13조 6천억 달러가 늘어난 121조 8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인공지능용 AI용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돋보였다라고 일본 경제신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1,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세계 올해 기업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시총 증가분의 90%도 미국 기업의 몫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세계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13조 6천억 달러나 늘어난 121조 8천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시총이 세계 시총의 절반을 넘어섰고 올 한 해 불어난 시총의 90%를 미국 기업이 독점을 했다고 일본 경제신문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생성형 인공지능 AI용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공급되면서 이 회사 올해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시총 역시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상위 20개 나라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13개 나라 주요 주가 지수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지수가 30% 가까이 올랐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3%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역시 13% 오르는 아주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 날에 2,400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아주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 신문이 미국 경제 호조가 세계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정책이 그렇지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기간 내내 그 바이든 행정부의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취임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부터는 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까 네. 여러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기본적인 물가, 예를 들어서 식료품 또는 에너지를 뺀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이 약 1%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 기간 내내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60%라는 아주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을 했고 모든 수입품 역시 10%에서 20%까지 보편적인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역시 이웃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라이벌 국가로 불리고 있는 중국에는 기존 관세 말고도 추가로 10% 텍스 더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 제작비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게 되면서 미국 물가가 같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세계 경제가 올해 한 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미국만이 혼자서 이렇게 정말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쪽만 일방적으로 큰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후폭풍이 불게 되는데 특히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편향적인 태도가 다른 나라의 걱정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이 발전을 해야지 이렇게 한 나라만 독주적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한번 또 크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이렇게 두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요. 네, 세계는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당선자는 100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선배로부터 품위를 배워야 한다라고 훈계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영국의 일간 신문인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영토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지미 카터 선배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바이든 대통령은 품위, 품격, 품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의 인품을 칭송하면서 카터 선배가 곤경에 빠진 사람 옆을 그냥 지나치는 일도 없었고 사람 외모, 말투를 두고 비웃는 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주 높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고 그가 옹호해왔던 가치가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반영이 됐다면서 미국을 뺀 나머지 세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카터 대통령은 우러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70년대에 긴장이 됐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250년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5피트 9인치 175cm로 최단신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살을 넘기면서 최장수 대통령 기록을 세웠는데 생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추도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정도로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는 카터 대통령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29일에 애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참으로 선한 분이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나는 평소부터 카터 선배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최근까지 카터를 조롱했던 태도에서 180도 갑자기 변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동안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고요? 어떻게요? 대선 캠페인 당시였던 지난 10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네. 바이든이 250년 미국 역사상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비웃었는데 네. 이렇게 또 말을 했죠. 트럼프가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에 비해서 카터 대통령은 무척 행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바이든과 비교를 할 경우에 카터는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꼰 바가 있었는데요. 동시에 두 대통령을 보내버렸네요. 그런데 막상 카터 대통령이 별세하자마자 이 네.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취임을 앞두고 성명까지 내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변신을 한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서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본 기억에 따르면 유신 독재를 이어가던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심하게 비난을 했고 79년 6월에 한국을 찾았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또 한국 언론의 보도가 전혀 안 됐습니다만 당시 카터 대통령의 비밀리에 야당 당수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택으로 찾아가서 회담을 나눴는데 한국 언론에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보도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죠. 그때 그 시절에는 그걸 보도할 수도 없었을 거고 언론에서 주한미군 3만여 명을 다 철수시킨다 그래서 안보 네. 위협이 불거졌고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박동선 사건을 포함해서 굉장히 70년대 안 좋았던 것으로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를 그러한 이제 뭐 인권을 따지고 뭐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죠. 그러니까 카터라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임 대통령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대통령인데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게 재신임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무능한 대통령이기도 한데 대통령 사실 재직 때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네. 그렇게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무슨 헤비타트인가요? 뭐 이래 가지고 뭐 없는 분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그런 일은 다 뭐 좋다고 네, 보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정치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좀 무능한 대통령이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당시에 70살을 앞두고 있던 그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가 카터를 꺾고 최고령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79년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카터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4개월 뒤에 12.6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음모론까지 나오죠. 등장한 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두환의 쿠데타를 그냥 모른 척했다, 인정해줬다, 그래가지고 또 쓴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 백사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최장수 하셨고 그다음에 뭐 현존하는 전임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대접을 해주고 하지만은 솔직히 뭐 그렇게 유능한 대통령은 아니었다. 저는 솔직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3주일 뒤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갖게 되겠는데 벌써부터 4년 뒤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잠룡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3선 이상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따라서 트럼프 당선자가 4년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전 현직 대통령이 없는 완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집권 공화당에서는 흑수저 출신인 그 J.D. 밴스 부통령이 차기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때 트럼프 당선인보다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 철학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구호를 더 합리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밴스 부통령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 4년을 거친 뒤에 2028년에는 완전한 마가 계승자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통령을 지내다가 나중에 대통령에 오른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J.D. 밴스한테는 유리한 전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8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주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현재 밴스 부통령이 37%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나머지 공화당 인원들은 모두 의미 없는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4년 후에 차기 대선 얘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일러도 이른 거 아닙니까? 참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참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J.D. 밴스 외에 또 다른 뭐 유력한 후보는 거론되는 사람은 없나요? 지금 공식 직책은 없지만 예.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막후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역시 4년 뒤에 대통령 후보로 오를 그렇군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과 아들 부시가 미국 사상 처음으로 아버지 아들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두 번째 케이스가 또 공화당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빼면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에서는 트럼프 2기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중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여성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 첫 번째 집권 때 백악관 대변인을 거쳤던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리웠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연초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효율부를 이끌 예정인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 전 대통령 예비 후보 그리고 올해 대선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쟁을 했던 니키 헤일리 전직 유엔 대사도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도전할 만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쭉 말씀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니키 헤일리가 가장
귀에 들어오네요, 저는. 이번엔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니키 저 이분. 네,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당선자는 공교롭게도 승리한 대통령 선거 두 번은 모두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까지 여성 후보만 상대해서 이겼고 남자 후보인 바이든한테 패한 그런 이색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꿈을 부풀렸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4년 뒤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1%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역시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은 한 자릿수 미미한 지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대선 패배에 대한 비판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해리스 부통령을 찍은 유권자 가운데 6%만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가 해리스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인지도에 가까운 지금 조사가 4년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주지사군을 보노라면은 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자시 샤피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 그리고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그 대중적인 지명도와 인기를 모두 겸임하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당내에서 4년 뒤 민주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몇 시간 남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2025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전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곧 있으면 4년째로 접어들게 벌써 됩니다. 4년입니다. 아직도 남부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매일같이 추운 겨울철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군이 파병됨에 따라서 전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8월 달에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필사적으로 북한 군대를 보면서 잃어버린 자기네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내년에 어느 시점에 트럼프의 선언대로 취임 24시간 안에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미국인들이 2025년 새해에 가장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가장 바라는 새해 희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새해를 맞아 가장 많이 한 결심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올 한 해가 오늘로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이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 새해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2025년을 맞이하는 미국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월렛허브가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과반인 56%가 그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안정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합니다. 지출이 너무 많고 네. 저축은 너무 적기 때문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 가구의 저축은 $8,000인데요. 그런데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은 $10,000가 넘습니다. $1,757. 그래서 저축보다는 빚이 더 많은 편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에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고
지출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체 응답자 41%는 새해에 더 많이 저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21%는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하고요. 20%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좀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그래서 축적을 해놓고 은퇴를 할 예정인 그런 미국인들조차도요. 왜 그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10년 예정을 했는데 이게 20년, 30년이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소비를 안 하게 되는 소비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나중에 네. 쓰겠다는 얘기죠. 세이브했다가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이번 월렛 허브 조사와는 별도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네.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부유한 은퇴자들조차도 자신이 보유한 자금에 비해서 더 오래 사는 걸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 사는 걸 걱정하고 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본인이 장수할 것에 대비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살 이상 성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 최소 10만 달러 이상 금융 자산을 보유한 기혼 65살 남성이 네. 연평균 자신의 보유한 자금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 그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보유 자금의 연평균 2.1%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통 자산 운용 업계에서요, 은퇴 후에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해 권고하는 지출률이 4%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의 거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만 쓰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권고하는 액수보다도 반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세이브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돈이 좀 있는 좀 부유한 사람들도 은퇴자들도 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이게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에요. 네, 요즘 오래 산다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신은 과연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장수 여부가 한 요인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향후 수익률입니다. 재테크에 투입해놓은 자산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나게 될지 그 수익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은퇴하면서 세워놨던 그 계획만큼 지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미래에 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심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지출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금융서비스대학 한 교수도 은퇴자들이 소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짚었고요. 그렇지만 불안감에 따른 지나친 지출 통제는요.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박탈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대학의 메이어 스탠먼 재무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시간과 자금이 있는 때에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은퇴 설계사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많은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너무 많은 희생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70대 때 쓰는 돈이 훨씬 더 이 효용이 있고 쓰면서 더 재미가 있을 것이고 80대보다는 80대 쓰는 돈이 90대 쓰는 돈보다는 훨씬 더 그렇겠죠. 재미있고 그게 저 효과가 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젊었을 때 조금 더 즐기십시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세이브해놔도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 꼼짝도 못할 때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이 월렛 허브 조사로 돌아와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재정을 낙관하는 미국인들이 좀 많아졌다 이런 제 얘기입니다. 네, 3명 가운데 2명꼴은 자신의 개인 재정을 낙관했습니다. 자신의 지갑 상황이 올해보단 내년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본 미국인이 3분의 2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희망도 갖고 낙관하는 미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밤이 새해 전야 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인들은 오늘 밤 어디서 어떻게
즐기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미 서부 해안 최대 규모의 새해 전야 무료 행사가 열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새해를 집에서 조용하게 맞이할 계획이라면 여러분 혼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AP NYC 센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다수가 새해 전야를 집에서 맞이할 계획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에서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식당이나 바 혹은 이 축제를 비롯한 야외 행사장을 찾아서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됐어요? 전체 5%에 불과했습니다. 이야. 5%밖에 안 돼요. 네, 이건 인플레이션 여파로 네. 미국인들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팍팍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예. 실제로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연말연시를 외부에서 보내기보단 집에서 보낼 계획인 그 이유로 높은 물가를 꼽았습니다. 네. 물론 젊은 세대들의 경우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식당이나 바 또는 이벤트를 찾아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30살 미만 전국 성인 10명 중 약 1명꼴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60살 이상 같은 경우 10명 중 3명이 2025년 시작을 전혀 기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전날과 새해 첫날 대부분 미국인들이 쉰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일하는 미국인들도 꽤 됩니다. 우리. 네, AP통신은 일하는 미국인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특히 더 한 것 같아요. 뭡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프리웨이에 아침 출근 시간에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꼼짝들도 안 하고 그럼 직장도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 지금? 어쩌면은요. 네? 예,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출근하고 일들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네. 일하러 나가고 그러는데도 가게도 문 열고. 어떻게 이게 프리웨이는 2주 내내 이렇게 차가 없을까? 그렇네요. 여기 이 트래픽 리포트 나오는데 보면은 거기 그 카메라들도 지금 이렇게 키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니는 자동차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대씩 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참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오래 또 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점점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10여 년 전에는 저희가 해마다 가는 해 오는 해 특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제가 담당했던 리포팅 장소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 보면 시티웍이라고 그렇죠, 불리우는 그렇죠. 거리가 네. 있잖아요. 거기 제가 맨날 가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네 여기는 시티웍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리포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몸을 부딪히면서 다닐 네, 정도로 시티웍에 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를 조금씩 꺼려하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 분은 쓰셨네요. 일단은 겨울 방학 때문에 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거죠. 네. 자, 어쨌거나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결심을 새롭게 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미국인들도 우리 한국인들처럼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지 아니면 좀 다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새해만 되면 결심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 새해 결심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새해 결심 자체에 관한 논쟁이 일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새해 결심을 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NYC 센터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인 55%가 2025년 새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해 결심을 할 의향이 있는 성인들 중에서도 젊은 층이 밀레니얼과 Z세대의 경우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좀 더 많은 비율인 3분의 2가 새해 결심을 하겠다고 했고요. 고령층은 약 절반만이 새해 결심을 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땐 여성이 남성보다 목표를 정할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결심하는지도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한 결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앞서 월렛허브 조사 결과 가장 많은 71%가 건강과 관련한 결심을 하고요. 이어서는 재정, 그다음이 교육, 그다음이 습관, 뭐 손톱 물어뜯는다든지 아니면 지각한다든지 그런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AP NORC 센터 조사에서도 운동량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위,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겠다는 응답이 2위, 체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3위. 이렇게 건강과 관련한 결심이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새해 희망은 뭔가요? 새해 들어 꼭 이루고 싶어하는 걸 물은 결과에서도 미국인들은 건강을 꼽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 40%가 새해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33%는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예.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 미국인도 25% 있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AP는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분열, 또 개인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네. 분석했습니다. 내년이 을사년이잖아요. 우리 말에 을신년스럽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을사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을신년스럽다가. 네. 우리 을사늑약도 을사년에 예,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역사적인 걸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을사년에 별 사고 없이, 큰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또 기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 어느 분이 소설에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새해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그럼요. 네. 좋은 2025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규 기자 고생 많았어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정치평론 패널이신 이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모십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한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탄핵에 탄핵이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또 미국으로서 이 한국 패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한국 상황을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고 또 뒤숭숭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비행기 사고까지 있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윤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보수 정권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기적인 압력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힘들어진다는 게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일단 보수든지 진보든지 확실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쪽 정권의 정책이 어떤 거를 알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들여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지금 보수 대통령이 있었지만 진보가 의회를 잡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한국하고 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대통령이 어그를 해도 의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진보 대통령인 바이든 행정부는 뭐 탄핵을 묵인하거나 찬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축으로서 또 그분도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탄핵을 계속하고 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물 밑에서 압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이 경제 문제 신경을 쓰시는 분이 돼서 아마 한국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장기적인 투자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삼성, 현대 등등 벌써 미국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거를 이제 유치하고 더 미국에 오도록 더 좋은 딜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아마 미군 체류 비용 분담에 대해서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한국에 과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카운터 파트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가 지금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는 딜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종의 지금 표류되는 시기거든요. 네. 누가 결정권자도 없고 누가 리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 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네. 더더구나 그 뭐 트럼프 당선인의 그 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아무하고나 그렇게 이게 무슨 뭐 한 나라의 일을 두고 같이 상의를 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특히 또 한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극대화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선 당장의 대통령 취임식에 과연 누가 올 것이냐도 지금 네. 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결정권자가 없어졌다라는 점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자, 다시 미국의 국내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앞두고 인선과 관련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주 트럼프다운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임기 때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 돼가지고 그때 그 전국 공화당 위원장이었던 랜스 프리버스라는 그 워싱턴 인사이더의 말을 듣고 많은 강요들을 임명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많은 그 강요들이 트럼프와 등을 지고 트럼프를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4년 경험도 있고 트럼프 충성파 또 워싱턴 아웃사이더들 특히 트럼프 말을 전적으로 따를 사람들을 선임한 게 저는 이번에 그 인선이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 내에서 뭐 강요들을 인선하고 하는 작업들은 대통령의 자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는데 미국 정치만 흔드는 게 아니라 임기 전부터 지금 세계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벌써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겠다, 뭐 카나다를 뭐 미국의 51주로 만들자, 그린랜드를 사겠다, 네. 또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라는 등등 너무 공식적으로 이 돈키호테식으로 나오니까 잘못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같이 유대 관계를 하는 것보다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또 미국을 비난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 뭐 트럼프 당선인의 그 인사 관련들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전혀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인선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인선을 했을 때와는 뭐랄까 그 이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장점으로 이제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 대통령들이 이제 이렇게 인선을 할 때 보면은 그래도 경험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농림부라면 농림부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서 일을 해본 사람 이런 경험 위주로 했다고 본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 트럼프의 생각은 그 농림부가 틀렸기 때문에 그 농림부를 바꾸려면은 아웃사이더가 들어와서 바꿔야지. 아하. 그렇지 않으면은 농림부 자체에서 나온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방부에 있었던 모든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와서는 무기 회사의 고문이나 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국방부하고 모든 그 무기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러비 활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한 번은 국방부에 있고 한 번은 나가서 이제 무기 회사에 있게 되니까 결국 국방부라는 그 자체를 바꾸려면은 그런 틀에 있지 않은 아웃사이더가 들어와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인선을 보면은 저 사람 경험도 없고 국방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거죠. 국방부를 알고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획기적인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국방부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게 변화를 주면 참 좋을 듯 한데요. 변화가 될까요? 아니면 악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겠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네버 트럼프라고 뭐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미국의 정치의 정석이 정치하다가 은퇴하면은 라비로 가서 몇백만 불씩 받고 은퇴를 잘하고 그런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기존 수십 년의 틀을 지금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인사이더들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자기네 밥줄이 관련이 되니까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게 미국 국민이 트럼프한테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이제 차기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첫날부터 지금 대규모 추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 발표가 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긴 질 거예요. 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제 아주 힘들어지고 많이 막힐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뭐 지금 뭐 대규모 추방을 한다 뭐 얘기를 하는데 추방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이민국 직원을 하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확보거든요. 그럼 하원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지금 한 명인가 더 많은 상황에서 아마 예산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4년이라는 기간에 이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각종 이제 친이민 단체와 캘리포니아 주 같은 진보 주에서 아마 소송을
이제 수도 없이 할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트럼프 첫 임기 때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123건의 소송을 했어요. 거의 12일마다 4년 동안 새로운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카라고 그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그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들어와서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준 그 승소도 캘리포니아 소송으로 승소를 한 거거든요. 아시지만 일단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3년, 4년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경 담을 쌓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프레셔를 줘서 그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일을 막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고 또 비자 없이 미국으로 여행 오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아마 상징적으로 일터를 급습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태까지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겠다,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뭐 일터를 뭐 급습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몇 군데 하는데 끝나지 계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고용주들이 반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이 불법 체류자들이 필요한 주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굉장히 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캘리포니아 주는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일터를 급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상징적으로 아마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데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